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벌리 vs 첼시. 이 경기는 리그 17위에 머물며 11경기 22실점을 허용한 벌리의 불안한 수비 조직과 주앙 페드로를 축으로 한 첼시의 공격 퍼포먼스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승부다. 벌리는 포백을 깊게 내리고 더블 볼란치로 중앙을 보호하려 하지만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세컨볼 경합 이후 두 번째 대처가 늦어지는 패턴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경기당 평균 2실점을 허용 중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박스 안에서의 마킹 전환과 커버 타이밍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벌리의 수비 조직을 상대로 첼시는 주앙 페드로를 중심에 두고 박스 앞에서 짧은 패스와 원투 플레이를 섞었으며 한 번에 수비 라인을 열어젖히는 장면을 노릴 수 있다. 주앙 페드로가 중앙에서 내려와 공을 잡는 순간 페드로 네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겨냥하고 이선 자원들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세컨 찬스를 기다릴 것이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이 장면들의 정확한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 패스를 더해 벌리의 블록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파고드는 공격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벌리가 박스 근처에 인원을 잔뜩 두고 버티더라도 전방에서 주앙 페드로가 등져받는 순간 주변에서 네트와 이선이 동시에 움직이면 벌리 수비수들의 시선과 마킹이 교차되며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벌리는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위치 선정과 마킹 전환에서 불안한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어 첼시의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는 두 번째 볼 대처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첼시는 세트피스를 단순히 한 번의 헤더로 끝내지 않고 박스 밖과 안에 세컨 슈팅 타이밍을 노리는 자원을 배치해 슈팅 볼륨을 늘리는 팀이기 때문에 벌리 입장에서는 90분 내내 긴장을 풀 수 없다. 경기 양상 자체는 벌리가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가운데 첼시가 점유와 공격 템포를 주도하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벌리 수비가 이 압박을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다. 지금까지 보여준 실점 패턴을 감안하면 한두 번의 세트피스와 전환 공격만으로도 벌리의 수비 라인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첼시는 한 골이 터진 이후에 오히려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 벌리 입장에서는 실점 이후 흐름을 끊지 못하면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벌리가 이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첼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리 수비를 공략하며 스코어 차이를 벌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 공격 패턴, 세트피스 활용 능력까지 종합하면 승부의 저울은 확실히 첼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벌리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디알라베스 vs 셀타비고.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현실적인 포백 운영과 레바흐를 중심으로 한 드리블 돌파, 그리고 셀타비고의 불안한 압박 타이밍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셀타비고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을 나갈 때 어느 타이밍에 미드필더가 튀어나가고 언제 라인을 끌어올릴지에 대한 약속이 일정하지 않아 공을 빼앗기거나 압박에 실패하면 곧바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레바흐가 파고들어야 한다. 레바흐는 압박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각도를 읽고 첫 터치 후 방향 전환 드리블로 일선을 깨버리는 움직임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레바흐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 셀타비고의 미드필더가 어정쩡하게 달려들어오면 한 번의 드리블로 중원 라인을 벗겨내고 수비 라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순간 토니 마르티네스는 뒷공간으로 파고들고 보에는 약간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끌고 나오게 만들면서 박스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그림이 나온다. 결국 셀타비고의 수비 블록은 레바흐의 돌파 한 번에 흔들릴 수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각선 패스나 컵백 한 번으로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셀타비고도 이하고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한 역습 한두 번, 그리고 세트피스를 통해 충분히 위협을 줄 수 있어 알라베스 수비진 입장에서도 라인 관리와 파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하지만 알라베스는 홈에서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1차 압박을 성공시키고 나서 레바흐를 통해 전진하는 구조를 가져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장점인 빠른 역습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형태다. 또한 알라베스는 측면에서도 단순한 크로스뿐만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로 공을 끌고 들어와 낮은 크로스와 컷백을 섞어 쓰기 때문에 셀타비고 수비 블록이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도 슈팅각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전환 상황에서 세컨볼 경쟁력 역시 알라베스 쪽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셀타비고의 간격 관리 문제는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셀타비고가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날카로운 장면을 몇 번 만들 수 있더라도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알라베스가 레바흐를 축으로 공격의 비율을 점점 늘리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알라베스가 전반 중반쯤 레바흐의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프리킥 또는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낸다면 셀타비고 수비 블록은 점점 더 뒤로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들쭉날쭉한 압박 타이밍과 간격 관리 문제를 알라베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찔러 넣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만한 매치업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수 밸런스와 리스크 관리 면에서 알라베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홈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알라베스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라베스 승 강추.
언더 오버 언더 추천. 칼리아리 vs 제노아. 이 경기는 세컨드 존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박스 앞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마무리까지 연결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승부다. 칼리아리는 시즌 초반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세컨드 지역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허용하며 쉽게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했다. 그래서 한번 압박이 풀리는 순간 박스 앞에서 연속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폴로른쇼와 에스포지토의 역할을 재정비하며 이 구간의 밸런스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특히 에스포지토가 이 세컨드 존을 얼마나 빠르게 점령하느냐에 따라 칼리아리의 공격 완성도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에스포지토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는 순간 양쪽 풀백과 미드필더가 동시에 연계 라인을 형성해 페널티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유효 슈팅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제노아는 콜롬보를 축으로 한 직선적인 전개와 이선의 침투 능력을 앞세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만, 더블 볼란치의 위치가 애매해지는 순간 세컨드 지역이 텅 비는 약점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래서 전원 국면에서 공을 잃는 즉시 상대에게 중앙 미드존을 선점당하고 박스 앞에서 프리 상태의 슈팅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칼리아리는 이런 제노아의 구조적인 허점을 파고들기에 적합한 카드들을 보유하고 있고, 에스포지토의 킥 퀄리티와 보렐리의 마무리 능력이 결합되면 박스 앞에서 확실한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또한 폴로른쇼가 세컨드볼 경쟁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준다면 상대가 한번 걷어낸 볼을 다시 회수해 2차 공격으로 이어가는 패턴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제노아 입장에서는 콜롬보를 향한 전개가 막히는 순간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끊기며 공격이 단조로워지고 스탄치우의 킥에 의존하는 세트피스 중심의 패턴으로 쏠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칼리아리가 중원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고 세컨드 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가 수비 전환에서 보여주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체크 포인트지만, 홈 경기라는 점과 에스포지토를 중심으로 한 공격 템포 조절 능력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홈팀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주도권을 잡으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노아의 개인 기량이 어느 정도 버티는 구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세컨드 존 장악력과 박스 앞에서의 유효 슈팅 생산면에서는 칼리아리 쪽 손이 조금 더 길어지는 그림이다. 결국 중원에서의 밀도와 세컨드 지역 싸움에서 앞서는 쪽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흐름과 전술 구조를 감안하면 칼리아리가 한 골 차 리드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경기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칼리아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우디네세 vs 볼로냐. 이 경기는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과 체력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우디네세는 3백 숫자 5위를 바탕으로 전반에는 비교적 안정된 블록을 유지하면서 이게르 브라보와 데이비스의 움직임을 활용해 역습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칼스트렘의 킥 능력이 살아나는 날에는 전환 패스 한 번으로도 측면을 열어 젖히며 볼로냐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 여지도 있다. 하지만 우디네세는 후반 시간이 깊어질수록 중원 압박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꾸준히 노출되어 왔다. 그래서 세컨볼 경합에서 반박자씩 밀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박스 앞에서 상대 이선에게 슈팅 공간과 패스각을 동시에 내주는 그림이 자주 만들어진다. 반면 볼로냐는 기본적으로 라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더블 볼란테가 수비 라인 앞에서 세컨볼 지점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후반에도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임모빌레는 경기 내내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라인을 흔들어줄 수 있고, 이는 우디네세 수비가 계속 뒷공간을 신경 쓰게 만들면서 전방 압박 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오르솔리니는 경기 초반에는 다소간을 보듯 움직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오가며 수비수 사이 거리를 벌려놓고 커싱과 왼발 슈팅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려 할 가능성이 높다. 오드가르드는 이런 상황에서 빈 공간을 잇고 라인 사이로 스며들어 짧은 패스와 원투 패스로 박스 근처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후반 승부처 구간으로 들어가면 우디네세는 윙백 복귀가 늦어지며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고 중원에서의 압박과 세컨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더 깊숙이 자기 박스로 물러서는 전개를 강요당할 여지가 크다. 반대로 볼로냐는 세컨볼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박스 밖에서 두세 번씩 연속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오르솔리니의 왼발 한 방은 언제든지 스코어를 바꿀 만한 무기다. 특히 우디네세 수비가 지쳐 라인 간격이 벌어진 순간 오르솔리니가 안으로 좁혀 들어와 슈팅각을 만들거나 임모빌레에게 마지막 패스를 공급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 매치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볼로냐는 리드를 잡는 순간 좌우 풀백의 전진폭을 줄이고 더블 볼란테를 수비 라인 가까이에 위치시키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운영을 선택할 수 있는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소 팽팽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라인 간격, 세컨볼 집중력에서 앞서는 볼로냐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커진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디네세가 홈에서 버티는 힘은 분명 존재하지만, 승부처 타이밍에 반복되어 온 간격 붕괴의 패턴과 볼로냐의 후반 마무리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 원정팀 쪽 기대값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디네세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아우크스부르 vs 함부르크.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짧은 패스 네트워크가 함부르크의 전방 압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뚫어내느냐가 핵심이 되는 승부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 진영에서 단순한 롱볼 대신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탈압박 패턴을 가져가며 한 번 압박을 벗겨낸 뒤에는 전방으로 템포를 급격히 끌어올린다. 쾌미르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으며 첫 터치로 수비의 시선을 한쪽으로 모아두고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패스를 선택하는 장면이 많아 함부르크의 압박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카드다. 야키치는 세컨드볼과 1차 압박 싸움에서 몸싸움과 활동량으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함부르크의 롱킥과 세컨드볼 패턴을 잘라내는 역할이 중요해진다. 페라우어가 중원에서 탈압박에 축이 되어 짧은 패스를 이어가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자연스럽게 상대 진영 중앙의 숫자를 늘리며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전방에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압박을 유지하고 싶지만 윙백 라인이 동시에 전진할 경우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짧은 패스 네트워크가 이 공간을 정확히 공략하기 시작하면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방으로 꽂히는 스루 패스와 컷백 찬스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더운 날씨와 여름 일정 속에서는 함부르크의 전방 압박이 후반으로 갈수록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압박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유리한 전원 타이밍이 열린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홈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탈압박에 성공한 뒤 한 번에 템포를 올리는 방식으로 체력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전반에는 함부르크가 어느 정도 볼을 쥐고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결정적인 장면은 오히려 아우크스부르크의 탈압박 이후 역습 상황에서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후반 들어서는 함부르크의 압박이 느슨해지는 타이밍을 노려 아우크스부르크의 이선 자원들이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과 세컨드 찬스를 가져가는 장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함부르크의 수비 라인이 라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뒤로 물리기 시작하면 쾌미르와 동료들의 중거리 슈팅과 박스 주변 연계 플레이가 더욱 위협적으로 살아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아우크스부르크는 세컨드볼 대처와 박스 안 세컨드 러너 배치가 안정적인 편이라 체력이 떨어진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파울로 흐름을 끊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위험이 있다. 결국 중앙에서 탈압박에 성공한 뒤 어떤 팀이 하프 스페이스를 더 자주 점령하느냐가 승부의 열쇠인데 최근 흐름과 전술 구조를 종합하면 아우크스부르크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그림이다. 무승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경기는 아니지만 전술적인 완성도와 홈에서의 심리적 우위를 감안하면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배팅 관점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승리와 함께 양팀의 전환 속도와 뒷공간 공략 패턴을 고려한 득점 기대치 상승까지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바이에른 뮌헨 vs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은 바이에른 뮌헨과 비교적 정직한 4, 2, 3, 1 블록을 유지하는 프라이부르크의 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맞대결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 초반부터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1차 압박을 주도하고 미드필더 라인이 연쇄적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프라이부르크의 후방 빌드업을 강제로 롱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케인이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순간 양측면과 이선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센터백은 전진 압박과 라인 유지 사이에서 애매한 선택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올리세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오래 다루며 드리블 컷인 반대 전환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서 프라이부르크 왼쪽 수비 블록에는 전반전부터 지속적인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다. 고레츠카는 공이 튀어나오는 모든 지점에서 세컨드볼을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박스 근처에서의 중거리와 크로스 수비 뒷공간 침투를 병행해 세컨드 찬스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부르크는 휠러의 성실한 압박과 그리포의 킥으로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은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후방 빌드업이 막히는 구간에서는 공격 숫자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에게슈타인이 중원에서 수비와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라 압박 강도가 높아진 후반으로 갈수록 커버 범위와 체력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것도 리스크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는 자연스럽게 중하위 블록을 형성하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바이에른 뮌헨은 상대 박스 근처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슈팅 시도를 꾸준히 늘려가는 그림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세트피스 한 번, 역습 한 번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팀이라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수비 전환 시 풀백 뒷공간 관리와 파울 위치 선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 세컨드볼 관리 능력을 놓고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전방 압박 성공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은 프라이부르크 수비가 라인을 낮춰도 계속해서 박스 주변에서 위협을 만드는 구조다.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프라이부르크 중원과 측면 수비 라인은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해 체력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후반 60분 이후 라인 유지력 저하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스쿼드 뎁스를 활용한 교체 카드로 전방 압박 강도와 템포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 교체 국면에서도 흐름을 크게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을 통해 템포를 쥐고 들어가는 쪽이 누구냐를 따지면 이 매치는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내용과 스코어 모두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구도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프라이부르크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더라도 한 번, 두 번 흔들리는 구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득점을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도르트문트 vs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3백 기반으로 탈압박과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 도르트문트와 4, 2, 3, 1에서 전방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슈투트가르트가 맞붙는 구조다. 도르트문트는 조브 벨링엄을 중심으로 하는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빌드업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고 좌우로 공을 넓혔다가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침투 패턴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벌려놓는다. 기라시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버텨주면 아데예미는 그 틈을 이용해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한 번의 직선적인 드리블만으로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 과정에서 도르트문트의 전방 압박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세컨드볼 회수와 곧바로 이어지는 전진 패스를 전제로 한 구조라서 볼을 빼앗긴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수비 전환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도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를 활용한 하이볼 경합, 세컨드볼 마무리라는 무기를 갖고 있지만 더블 볼란치 앞쪽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뒤를 받쳐줄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가 한 박자씩 늦게 따라가는 문제가 있다. 특히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패턴 때문에 공을 잃는 순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며 도르트문트의 아데예미 같은 타입에게는 최적의 역습 환경이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슈투트가르트의 중원 간격은 조금씩 벌어지고 수비 라인은 박스 앞에 박혀 라인을 올리지 못하는 반면 도르트문트는 여유있게 볼을 돌리면서 템포를 조절하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어 상대 빌드업의 첫 패스를 끊어내고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먼저 선제점을 노릴 것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와 르웰링의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도르트문트의 압박을 안정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라인 전체가 내려앉으면서 역습에 나설 체력과 거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공격력 싸움이 아니라 탈압박 능력과 전환 속도, 세컨드볼 관리에서 어느 팀이 더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도르트문트는 3백 뒤를 받쳐주는 미드필더 라인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한두 번 위협적인 찬스를 내줘도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다시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 능력이 돋보인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파울로 끊는 빈도가 늘고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이 늦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전술 완성도와 전환 속도, 그리고 홈에서의 심리적 우위를 모두 감안하면 경기의 주도권은 도르트문트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슈투트가르트가 한두 번 역습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의 볼 점유와 위협적인 장면의 누적 측면에서는 도르트문트가 더 많은 장면을 쌓아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점유하고 세컨드볼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도르트문트 쪽으로 기대값이 크게 열려있는 한 판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하이덴하임 vs 엠글라트바흐. 이 경기는 허술한 수비 조직과 실전 페이스가 가팔라진 하이덴하임이 전방 결정력과 전개 속도에서 앞서는 글라트바흐를 상대해야 하는 구도다. 하이덴하임은 3백업 공간을 도시 한 명이 넓게 커버해야 하는 구조가 자주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줄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볼을 잃고 난 뒤 첫 압박이 실패하면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사이드가 동시에 열리면서 상대에게 박스 근처까지 전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다. 반면에 글라트바흐는 하크의 탈압박 이후 전개 속도와 슈테거의 전원 패스가 맞물리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타바코비치가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지브지바제를 향한 롱볼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두 번째 볼을 따낸 이후 전개의 속도가 너무 느려 수비가 정비된 수비 블록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높여 나오는 과정에서 뒷공간을 내줄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글라트바흐의 측면 타깃에게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글라트바흐는 교체 자원까지 활용해 측면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 60분 이후 체력이 떨어지는 하이덴하임 수비를 상대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덴하임이 홈에서 전혀 반격하지 못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세컨드볼 상황에서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리듬을 놓고 보면 전개 속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 그리고 벤치에서 투입할 수 있는 카드의 질까지 글라트바흐 쪽으로 더 무겁게 기울어진다. 하이덴하임이 최근 보여준 10경기 23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비 문제와 간격 관리 실패가 겹쳐진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덴하임은 수비 블록을 더 깊게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슈테거의 중거리 슈팅이나 하크의 커팅인 슈팅 같은 2차 옵션이 더 많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글라트바흐 입장에서는 전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 실수와 간격 붕괴를 기다리는 운영이 더 합리적이다. 반면에 하이덴하임은 홈팬들의 분위기 속에서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뒷공간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시작할 공산이 크다. 결국 전개 속도와 마무리의 정확도, 그리고 교체 카드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글라트바우 쪽으로 기대값이 누적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경기 양상은 다득점 가능성을 내포한 오픈게임에 가깝지만 승부의 방향성 자체는 원정팀 전술 완성도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하이덴하임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볼프스부르크 vs 레버쿠젠. 이 경기는 300대 300이 맞붙는 구도지만 실제로는 전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레버쿠젠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볼프스부르크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여주지만 한 번 라인을 끌어올렸다가 빌드업이 끊기면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반복된다. 야키치가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려도 탈압박 한 번에 압박이 풀리는 순간 그 뒷공간을 커버할 인원이 부족해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페라우어가 공격 가담을 넓게 가져가면 그 뒷공간은 자연스럽게 텔라가 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이는 레버쿠젠의 전환 패턴과 정면으로 맞물린다. 레버쿠젠은 윙백과 인사이드 포워드의 동선이 잘 맞물려 측면 넓은 지역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며 수비 블록을 끊임없이 흔드는 스타일이다. 시크가 중앙에서 버티는 동안 텔라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안드리히가 이선에서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슈팅 각도를 만드는 장면까지 이어지면서 박스 근처에서의 볼점유 시간이 길어지는 흐름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대부분 쏟게 되고 역습으로 전환해야 할 때는 이미 체력과 집중력이 빠져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에서도 볼프스부르크는 세컨드볼 정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추가적인 득점 기대값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물론 레버쿠젠 특유의 공격적인 풀백 운영 때문에 공을 잃었을 때 측면 뒷공간이 열리는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고 볼프스부르크가 이 구간에서 역습 한두 번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역습을 허용하더라도 박스 안수적 우위를 빠르게 회복하는 후퇴 속도가 좋아 치명적인 일격을 연달아 허용하는 팀은 아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볼프스부르크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시간보다 레버쿠젠이 상대 진영에서 공격 리듬을 유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볼프스부르크의 압박 강도와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면 레버쿠젠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드 슈팅 빈도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레버쿠젠이 언제 첫 골을 뚫어내느냐의 타이밍 싸움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전술 완성도, 전환 속도, 세컨드볼 장악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스코어 주도권은 레버쿠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크다. 종합적으로는 레버쿠젠이 꾸준히 밀어붙이면서 결국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템포로 끌고 가는 그림을 예상하는 쪽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본머스 vs 웨스트햄. 이 경기는 중원 압박의 균형과 방향 전환 타이밍을 누가 더 날카롭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웨스트햄은 3백과 2명의 스트라이커를 앞세워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다가 볼이 한쪽 사이드로 몰리는 순간 미드필더와 윙백이 한 덩어리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환 수비 국면에서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와 터치라인 사이 공간이 넓게 열리고 이 사이를 상대 전환 패스에 그대로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본머스는 바로 이 지점을 세메뉴를 통해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세메뉴는 공을 받는 순간 한 번에 전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압박 방향을 읽어놓고 반대 전환 타이밍을 잡을 줄 아는 유형이라 웨스트햄에 쏠린 압박 뒷공간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세메뉴가 중앙 쪽에서 볼을 받아 한 번 접어두고 웨스트햄 미드필더 라인이 한쪽에 몰리는 타이밍의 반대 측면으로 패스를 전개한다면 이미 태번이나 다른 측면 자원이 넓은 공간에서 공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때 에바니 우송은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며 시선을 끌어주고 세컨드 라인에서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웨스트햄은 공격 전개 시에는 파케타를 중심으로 필크루크, 보웬에게 빠르게 공을 밀어넣으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공격 숫자를 올려둔 상태에서 전환을 허용하는 순간 본머스의 빠른 방향 전환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본머스 입장에서는 굳이 처음부터 라인을 높게 두고 압박 싸움을 걸 필요는 없다. 중원에서 압박을 견디며 라인 안에서 버티다가 웨스트햄의 압박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세메뉴를 통해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을 보이다가 웨스트햄의 압박 패턴이 드러나는 중반 이후부터 본머스가 점차 전환 속도를 올리며 오픈 찬스를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웨스트햄의 커버 타이밍은 더 늦어지고 3백과 윙백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본머스의 전진 러닝과 방향 전환은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웨스트햄의 전방 개인 능력을 감안하면 완전히 일방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서로 한두 번씩 찬스를 주고받는 가운데 누가 먼저 오픈 찬스를 살리느냐가 중요한 경기다. 하지만 중원 압박의 균형과 커버 타이밍, 홈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함께 놓고 보면 세메뉴의 방향 전환을 축으로 반대편을 여는 패턴을 가진 본머스 쪽이 기대값에서 한 걸음 앞서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보다는 웨스트햄의 불균형한 압박을 잇고 반대 전환을 성공시키는 본머스가 더 많은 유효 슈팅과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본머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라이턴 HA vs 브렌트포드.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측면 침투와 브렌트퍼드 풀백의 과감한 전진, 그리고 그 뒤에 생기는 뒷공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브렌트퍼드는 공격 시 풀백이 상대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며 수적 우위를 만들려고 하지만 공을 잃는 순간 측면 뒷공간이 크게 열리고 리커버리가 늦어지는 약점이 분명하다.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놓칠 이유가 없다. 미토마는 측면에서 공을 잡는 순간 한 번 접고 나가는 움직임으로 풀백을 제치고 그 사이 생기는 넓은 뒷공간을 그대로 파고들 수 있는 자원이다. 오라일리가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빠르게 선택해준다면 브렌트퍼드 풀백이 전진한 바로 그 공간 뒤로 미토마가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웰백은 중앙에서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세컨라인으로 내려와 공을 받아준 뒤 측면으로 다시 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브렌트퍼드 센터백들의 시선을 계속 분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브라이튼은 빌드업 과정에서 무리하게 직선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중원에서 한번 템포를 죽였다가 미토마 쪽으로 볼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상대 풀백 뒤 공간을 계획적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브렌트퍼드도 티아고와 샤데, 담스고르를 활용해 빠른 전환과 박스 안 마무리를 노릴 수 있지만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공을 잃는 순간 브라이튼의 역습 한 방을 버텨야 하는 부담이 크다. 특히 브렌트퍼드 더블 볼란치와 풀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브라이튼 이선이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미토마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렌트퍼드 풀백과 미드필더의 왕복거리가 늘어나면 리커버리 속도는 떨어지고 브라이튼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해서 파고들 여지가 많다. 브라이튼의 포백은 브렌트퍼드처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라인을 찢지는 않기 때문에 역습을 허용하더라도 박스 앞에서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브렌트퍼드가 공격 숫자를 많이 투입할수록 브라이튼의 역습 효율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토마의 1대1 돌파와 컷백 패턴은 브렌트퍼드가 측면에서 끌려 나온 뒤 중앙 복귀가 늦어지는 장면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옵션이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팀이 더 화려한 빌드업을 보여주느냐보다는 누가 상대 풀백 뒤의 공간을 더 정확히 공략하고 전환 상황에서 더 날카롭게 마무리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된다. 이 부분에서 미토마를 앞세운 브라이튼이 홈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과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브렌트퍼드가 라인 높이를 조절하지 못하고 평소대로 풀백을 깊게 올린다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브라이튼의 측면 공략은 더 위협적으로 변할 여지가 충분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이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풀럼 vs 선더랜드. 이 경기는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풀럼과 승격팀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선더랜드가 맞붙는 구도다. 풀럼은 호드리고 무니스를 축으로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만들고 이워비와 루키치가 전개와 찬스 메이킹을 나눠 맡는 구조지만 중원 압박이 끊기는 순간마다 수비 라인 앞 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전환이 늦어지면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사이에서 여유있게 볼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고 이는 곧 박스 앞 세컨 찬스로 이어지는 흐름을 자주 허용하는 편이다. 반면 승격팀 선더랜드는 시즌 초반부터 과감한 전진과 압박으로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며 현재 리그 4위라는 성적이 말해주듯 전체적인 팀 밸런스와 에너지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특히 탈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 공격 루트가 매우 위력적이라 오늘 경기에서도 탈비의 터치라인 돌파와 컷인 패턴이 공격의 실마리를 푸는 핵심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풀럼 입장에서는 좌우 풀백이 공격 가담 후 복귀하는 타이밍과 이워비가 전진했을 때 생기는 등번호 10번 구역 뒤 공간을 어떻게 메울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구간에서 전환 속도가 한 박자만 느려져도 선더랜드의 중원과 탈비가 그 틈을 파고들어 방향을 틀어버리며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선더랜드는 자카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 공이 탈비 쪽으로 향하는 순간부터는 속도를 올려 박스 근처까지 템포를 끌고 들어오는 데 주력할 것이다. 마엔다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끌고 다니며 전후방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 사이에 반대쪽 윙과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서 풀럼 수비 라인에 계속 선택지를 강요하는 구도가 그려진다. 풀럼이 호드리고 무니스의 연계와 이워비의 개인 능력으로 한두 번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유지와 전환 속도 측면에서는 승격팀 선더랜드의 에너지와 조직력에 밀릴 여지가 있다. 특히 선더랜드의 탈비가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성공시키는 순간마다 풀럼 수비는 박스 안 숫자를 맞추기 위해 안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컷백 지점과 박스 앞 세컨볼 지대가 동시에 열릴 위험이 커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풀럼은 수비와 커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공격 전개를 위한 라인 전진과 좌우 전환에는 점점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선더랜드는 승격팀 특유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탈비와 마엔다를 앞세워 마지막까지 전진 템포를 유지하면서 풀럼의 느슨해진 간격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공산이 크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탈비를 축으로 한 선더랜드의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이 중원 압박 유지와 라인 간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풀럼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흐름에 가깝다. 그래서 승부의 방향은 홈 이점을 가진 풀럼 쪽보다는 승격팀 돌풍을 이어가려는 선더랜드의 날카로운 측면 공격과 전환 속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리버풀 vs 노팅엄.
이 경기는 홈팀 리버풀이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완성도를 앞세우고 노팅엄이 깊은 블록과 역습으로 버티려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리버풀은 에키티케와 살라를 축으로 한 전방 라인에서 강한 하이프레싱을 구사하며 노팅엄의 센터백과 더블 볼란치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을 것이다. 맥앨리스터가 중원에서 탈압박 한 번만 성공시키면 곧바로 좌우로 방향을 바꾸거나 살라 쪽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 패스를 투입해 노팅엄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드는 그림이 그려진다. 노팅엄은 우드에게 롱패스를 투입해 이선이 동행하는 역습 패턴을 노리겠지만 리버풀의 전방 압박 강도를 고려하면 후방에서 공을 끄는 순간마다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코너킥 수비에서 파포스트 지역 라인 구성이 흔들리는 약점은 리버풀 같은 세트피스 루틴이 잘 정리된 팀에게는 치명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리버풀 센터백과 에키티케가 니어포스트 쪽으로 먼저 움직여 수비를 끌어내면 파포스트 방향으로 휘어 들어가는 볼이나 세컨볼 상황에서 프리 헤더 기회가 열릴 여지가 크다. 노팅엄이 이를 의식해 라인을 더 안쪽으로 조이면 박스 앞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비기 시작하고 맥앨리스터와 이선 자원들이 중거리 슈팅과 세컨 찬스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잦아진다. 반대로 라인을 넘어 올리면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걸려 위험 지역에서 패스 미스를 범할 가능성이 커져 실점의 출발점이 되는 장면이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노팅엄은 애매한 지점에서 라인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중간지대가 오히려 에키티케의 침투와 살라의 커트인 맥앨리스터의 전진 타이밍을 살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리버풀은 홈 경기장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초반부터 점유율과 슈팅 수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이 만들 수 있는 득점 루트는 주로 우드를 향한 크로스와 세컨볼 정리 그리고 허드슨 오도이의 단독 돌파 정도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리버풀이 레스트 디펜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세컨볼 경합에서 숫자를 우위로 가져가는데 성공한다면 노팅엄의 역습은 시간이 갈수록 빈도와 위협도가 동시에 떨어질 수 있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는 리버풀이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마다 노팅엄의 파포스트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단 한 번의 정확한 크로스와 묵직한 헤더로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시나리오가 충분히 떠오른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멘탈 부담은 노팅엄 쪽에 더욱 누적되고 리버풀은 템포를 조절하며 위험 관리를 하면서도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전방 압박의 질과 세트피스 집중력 그리고 빌드업 안정성에서 리버풀이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는 한 판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울버햄프턴 vs 크리스탈 P 이 경기는 한마디로 실점 페이스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울버햄튼 3백과 전방과 벤치 자원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 라인이 맞붙는 구도다. 홈팀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을 타깃으로 세워놓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기본 틀을 가져가겠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에 막히면 공이 전방까지 도달하기 전에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3백 라인이 좌우로 끌려다니다가 주앙 고메스 라인 앞뒤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테타와 사르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릴 수 있다. 리그 22 울버햄튼이 11경기 동안 25실점을 허용한 수치를 고려하면 수비 블록 자체가 이미 자신감을 잃은 상태라 선제골을 허용하는 순간 라인이 더 내려앉고 압박 강도까지 떨어질 위험이 크다.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중원에서 휴즈가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을 탈취하는 순간 마테타에게 등지는 볼을 넣고 사르가 그 옆을 파고드는 전원 패턴으로 울버햄튼 3백을 강하게 흔들려 할 것이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스트란드 라르센의 제공권을 활용해 세트피스나 롱볼 상황에서 한 방을 노려야 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라인과 간격 관리가 무너지는 페이스를 감안하면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부담이 크다. 교체 싸움에서도 양팀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울버햄튼은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지만 뚜렷한 플랜 B 자원이 부족한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측면과 이선 교체 카드로 스피드를 유지하며 압박 강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울버햄튼은 점점 더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점유와 슈팅수에서 우위를 점하며 골문을 두드리는 시퀀스를 늘려갈 공산이 크다. 울버햄튼이 홈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에는 강하게 압박을 걸 수 있겠지만 한 번 실점이 열리면 라인이 다시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추가 실점 리스크까지 안게 되는 그림이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버티는 쪽과 두드리는 쪽의 싸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실점 페이스와 교체 자원 차이를 감안하면 두 가지 역할 중 더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는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 쪽에 가깝다. 전술적인 상성만 놓고 보면 울버햄튼이 3백 구조를 유지한 채 실점 페이스를 곧바로 줄여내기에는 상대가 너무 부담스러운 타입이며 공격과 교체 카드에서 더 다양한 패턴을 가진 크리스탈 팰리스가 흐름을 주도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스코어 양상은 울버햄튼이 한 골 정도는 따라붙을 여지는 있더라도 90분 전체를 길게 놓고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많은 양질의 찬스를 가져가며 결과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울버햄튼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바르셀로나 vs 빌바오 이 경기는 빌바오의 전진 압박 뒤 리커버리 속도와 바르셀로나의 전환 템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빌바오는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올려 바르셀로나의 후방 빌드업을 끊어내려 할 것이고 전방과 이선이 동시에 달려드는 압박 장면은 분명히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압박이 한번 풀렸을 때 빌바오의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은 뒤로 돌아나가는 상대를 따라가느라 바쁘고 그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구간이 자주 만들어진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바로 기회다. 더블 볼란치 중 한 명이 수비수 사이로 내려와 압박을 한 번만 벗겨내면 그 다음 순간에는 다니, 올모와 페란 토레스가 동시에 침투 타이밍을 노릴 수 있다. 다니, 올모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는 순간 한 번의 터치로 수비 시선을 끌어당기고 이어지는 전진 패스나 스루 패스로 상대 라인 사이를 찢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페란 토레스는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빌바오의 센터백과 풀백 사이 뒷공간을 정확히 파고드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다. 빌바오의 전진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패턴을 감안하면 바르셀로나의 빠른 전환 패턴 플레이 한 번이 바로 결정적인 득점 장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레반도프스키는 이런 상황에서 등져받기와 박스 안 타이밍을 활용해 세컨 찬스 상황에서도 마무리를 책임질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한다. 빌바오도 이냐키 윌리엄스의 빠른 스프린트를 통해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점유와 공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90분 내내 동일한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바르셀로나는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볼 점유와 템포 조절을 쥐고 있다가 빌바오의 압박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에만 전환 속도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빌바오의 전진 압박은 무게가 떨어질 것이고 리커버리 속도가 더 느려지면 다니, 올모와 페란 토레스가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그림이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바르셀로나는 세컨볼 경합과 조직적인 위치 선정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빌바오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타이밍에 한 번의 상황만 제대로 잡아도 추가 득점으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의 강도보다 압박 이후의 리커버리와 라인 간격 관리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에서 더 완성도 높은 구조를 갖춘 쪽은 홈팀 바르셀로나 쪽이다. 그래서 배팅 관점에서는 바르셀로나 승리를 기본축으로 두되 빌바오의 전진 압박이 만들어내는 오픈한 경기 양상까지 고려하면 득점 기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방향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NAC 브레다 vs PSV 이 경기는 홈팀 브레다의 다소 헐거운 수비 조직과 아인트호벤의 후반 승부처 공격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브레다는 초반에는 홈팀 분위기를 등에 업고 반 호이동크를 향한 직선적인 패스와 크로스로 압박을 가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백과 미드필더 간 간격 관리에서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브레다의 4-2-3-1 구조는 공격 시에는 인상적일 수 있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더블 볼란치 라인 뒤쪽이 비며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한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후반 승부처에 강한 팀답게 루번 반 본멜의 측면 드리블과 낮은 크로스 그리고 사우턴의 세컨드 라인 침투를 반복하면서 상대 수비를 전후반 내내 두들길 것이다. 루번 반 본멜이 측면에서 1대1 돌파 후 낮게 깔리는 크로스를 선택하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이 틈새를 사우턴이 기가 막히게 선점에 들어가는 그림이 떠오른다. 그 순간 수비가 반응하기도 전에 사우턴의 발끝에서 슈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볼이 박스 안에서 살아나면 세컨드 볼에서도 아인트호벤이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브레다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해도 아인트호벤의 4-3-3은 측면과 중앙을 교차 활용하며 수비 블록을 계속 흔들기 때문에 결국 박스 안에서의 마크가 흔들리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아인트호벤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한다면 브레다는 전원 상황 때마다 많은 선수를 뛰게 해야 해서 후반 들어 체력과 집중력 저하가 동시에 찾아올 위험이 크다. 브레다가 반격을 노릴 수 있는 창구는 반호이동크를 향한 롱볼과 세컨드 볼 싸움이지만 중원에서의 압박과 볼 회수 능력은 아인트호벤 쪽이 더 세밀하게 정리된 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레다는 수비 라인이 박스 근처까지 말려 들어가고 아인트호벤은 페리시치와 루번 반 본멜의 크로스, 사우턴의 박스 침투, 이선의 중거리 슛까지 섞어가며 골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제공권과 세컨드볼 대처 능력에서 아인트호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흐름이 기울기 시작하면 점수차가 더 벌어질 여지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다가 홈에서 한두 번 예리한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90분 흐름을 놓고 보면 수비 내구성과 후반 집중력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리는 아인트호벤의 전술적 완성도가 브레다의 조직력 부족과 체력 저하를 어떻게 파고드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인트호벤이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템포와 공간 활용에서 더 많은 답을 가지고 있으며 브레다 수비가 그 압박을 끝까지 버티기에는 부담이 큰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알시랑스 vs 스트라스부르 이 경기는 랑스의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대각선 침투 패턴이 스트라스부르의 측면 커버 불안과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양상이다. 랑스는 3백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원 라인을 전진시켜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볼이 들어가는 지점을 강하게 물어뜯는 스타일이다. 신라는 이런 압박 구조의 중심에서 볼을 따내거나 차단한 뒤 곧바로 전방으로 대각선 킬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시야와 킥 능력을 갖추고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풀백 자원들의 커버 타이밍이 자주 어긋나
측면 수비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다. 바로 이 타이밍에 랑스의 에이스 실라가 침투 타이밍을 맞춰 움직인다면 날카로운 대각선 킬 패스 한 번으로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골 찬스가 만들어질 여지가 크다. 토벤과 사이드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그 순간 윙백이 바깥에서 다시 한번 폭을 넓히며 크로스각을 여는 식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간다. 스트라스부르는 파니첼리를 활용한 롱볼과 세트피스에서 어느 정도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전개 속도가 느려 랑스의 압박을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엘 무라베가 내려와 빌드업을 도우려 해도 이미 측면 윙백이 전진해 있는 상황에서는 커버해야 할 폭이 넓어져 전원 수비에서 체력 소모와 간격 관리 모두 부담이 커진다. 프랑스가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스트라스부르의 빌드업을 막아낸다면 세컨볼 경쟁력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 진영에서의 체류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그림이 예상된다. 반대로 랑스가 너무 성급하게 라인을 올리고 실수를 반복하면 파니첼리를 향한 롱볼 한 번의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조직력과 전원 속도에서 랑스가 앞선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홈 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랑스는 템포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조절할 여유까지 가지고 있고 신라를 축으로 한 전개 패턴을 통해 후반에도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결국 세트피스와 개별 기량에 의존해야 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풀타임 기준으로 득점 기대값은 랑스 쪽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스트라스부르의 측면 커버 불안과 윙백 뒷공간 노출은 랑스가 준비된 전술 패턴만 제대로 실행해도 반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전술 구조, 전원 속도, 홈 어드밴티지까지 모두 합산해보면 이 경기는 랑스가 흐름을 잡고 승리까지 이어갈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만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랑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피오렌티나 vs 유벤투스 이 경기는 허술한 수비 조직으로 무너지는 피오렌티나와 데이비드 일디즈를 앞세워 전방에서 날카롭게 마무리를 시도하는 유벤투스의 대결 구도다. 피오렌티나는 11경기 동안 18실점을 허용하며 이미 리그 최하위권까지 추락해 있고 3백과 윙백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박스 안에서 대인 마킹이 붕괴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모이스킨이 전방에서 버텨주고 구드문드손이 연계에 관여해도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을 제대로 탈출하지 못하다 보니 공격까지의 연결 과정이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수비 시간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파지올리가 전개 템포를 조절하려 해도 세컨볼 경합과 두 번째 볼에 대한 반응 속도에서 상대에게 밀리면 중원에서부터 수비 라인까지 라인 간격이 더 벌어져 실점 위험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반면 유벤투스는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상대의 첫 패스를 차단하고 로카텔리를 중심으로 탈압박 이후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해 데이비드와 일드즈에게 공을 공급하는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피오렌티나가 3백과 윙백의 간격을 조이지 못하고 미세한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데이비드는 뒷공간으로 일디즈는 하프 스페이스로 동시에 파고들어 수비 라인을 찢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라인을 낮게 내리고 블록을 좁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모이스킨과 구드문드손이 전방에서 공을 잡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어 역습 한 방에 의존하는 전개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유벤투스는 수비 쪽에서 큰 무리 없이 피오렌티나의 단순한 롱볼과 측면 크로스를 방어하면서 전환 상황에서 더 많은 찬스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피오렌티나의 수비 라인이 이미 실점이 누적된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은 상태라 초반에 한 골만 허용해도 전체 라인이 더 내려앉고 태클 타이밍이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유벤투스는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지 않아도 효과적인 전환과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만으로도 충분히 득점 기대값을 쌓아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또한 피오렌티나가 만회골을 노리고 라인을 올리는 구간이 생기면 유벤투스는 데이비드의 속도와 일디즈의 드리블을 활용해 역습 상황에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조급함은 피오렌티나 쪽에 더 크게 작용하고 유벤투스는 경기 운영과 템포 조절 측면에서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수비 조직력과 전환 속도,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격차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기로 흐를 공산이 크다. 피오렌티나의 현재 수비 상태와 실점 패턴, 그리고 유벤투스의 전방 자원 조합을 감안하면 승부의 무게 중심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평가가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버티기보다는 유벤투스의 공격 패턴을 막지 못하고 실점이 누적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판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오렌티나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뉴캐슬 vs 맨체스터시 이 경기는 공수 간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며 중원 압박이 실종된 뉴캐슬과 압박 강도와 위치를 조절하며 빌드업을 조이는 맨시티가 맞붙는 그림이다. 뉴캐슬은 토날리를 중심으로 뒤에서부터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중원이 수비 라인과 함께 움직여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전방 스리톱과의 간격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공을 잃으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그대로 노출되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 미들존을 마음껏 사용하며 템포를 올릴 수 있다. 도쿠와 니코 곤살레스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번갈아 전진 압박을 시도하면 뉴캐슬 수비수들은 첫 터치에서부터 압박을 느끼고 안전한 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과정에서 터널리가 등을 쥐고 공을 받는 상황이 늘어나면 맨시티 중원 라인은 등
뒤에서 압박을 걸어 턴 동작을 차단하고 세컨볼 경합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맨시티는 한 번 공을 빼앗은 뒤에는 벨트처럼 중원과 이선이 함께 앞으로 말려 들어가며 도쿠와 니코 곤살레스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고 풀백이 바깥을 파는 움직임으로 뉴캐슬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이때 홀란드는 센터백 사이 공간과 페널티 스팟 주변을 번갈아 점유하면서 크로스와 컵백, 그리고 낮은 그라운드 크로스까지 모두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 뉴캐슬은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하면 할수록 엘랑가와 반스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을 기회가 줄어들고 역습 템포도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 세컨볼 경합에서 뒤지기 시작하면 뉴캐슬은 박스 근처에 계속 눌려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 구간에서 맨시티의 슈팅 볼륨과 코너킥 프리킥 횟수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쿠의 드리블 돌파와 니코 곤살레스의 안쪽 침투는 이미 간격이 벌어진 뉴캐슬 수비 블록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며 파울 유도와 세트피스 상황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만약 맨시티가 전반 중반 이전에 선제골을 만들어낸다면 이후에는 굳이 압박 강도를 끝까지 올리지 않고도 점유와 템포 조절로 경기를 관리하면서 추가골을 노리는 운영으로 전환할 여유도 생긴다. 반대로 뉴캐슬이 뒤지는 상황에서 라인을 억지로 끌어올리면 그때부터는 홀란드와 도쿠, 니코 곤살레스의 뒷공간 침투가 한층 더 날카롭게 살아나며 스코어 차이가 벌어질 위험이 커진다. 결국 공수 간격 관리, 미드존 압박의 완성도, 전방 압박의 변칙성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는 90분 내내 흐름이 맨시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무겁게 봐야 하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오사수나 vs 소시에다드. 이 경기는 세컨드볼 경쟁과 후반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전방에서의 전진 에너지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오사수나는 3백을 바탕으로 중원과 전방이 함께 앞쪽에서 싸움을 걸며 부디미르를 축으로 한 롱볼과 세컨드볼 공격 패턴을 꾸준히 가져가는 팀이다. 아이마르 오로즈가 전방과 중원 사이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틀어주면 루벤 가르시아와 윙백들이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면서 박스 주변에서 슈팅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사수나는 단순히 점유율만 바라보기보다는 상대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세컨드볼을 따내느냐를 통해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는 성향이 강하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지만 후반에 접어들수록 세컨드볼 경쟁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점유율이 서서히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승부처 타이밍에 이르렀을 때 중원과 이선의 간격이 넓어지면 두 번째 볼에 대한 반응이 한 박자씩 늦어지고 이 순간 상대에게 전진 기회를 내주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바로 이 타이밍이 승부를 걸어야 할 구간이다. 전방 지역에 배치된 공격진들이 후반에 더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박스 근처까지 침투해 들어간다면 한 박자 빠르게 세컨드볼을 선점해 유효 슈팅 찬스를 만드는 그림을 노릴 수 있다. 부디미르를 향한 롱볼이 올라간 뒤 오로조와 루벤 가르시아가 세컨드 존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 소시에다드 수비가 완전히 정렬되기 전에 슈팅 찬스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소시에다드는 쿠보 타케우사와 오야르사바를 통해 언제든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추고 있어 오사수나도 라인을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뒷공간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숙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소시에다드의 후반 집중력 저하와 세컨드볼 싸움에서의 밀리는 흐름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라 오사수나가 홈에서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사수나는 홈 경기에서 관중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압박 강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반 60분 이후부터는 세컨드볼 경쟁이 본격적으로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 점유율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어느 정도 우위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사수나가 전진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점점 더 강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림이 그려진다. 결국 마지막 20분 구간에서 어느 팀이 더 많은 세컨드볼을 따내고 박스 앞에서 슈팅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고 현재 흐름상 그 답은 홈팀 오사수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 오사수나가 이 승부처 타이밍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소시에다드보다 한 박자 빠른 반응 속도로 세컨드볼을 선점하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을 여지가 충분하다. 종합하면 점유율 수치와 별개로 세컨드볼 경쟁과 후반 에너지에서 앞서는 쪽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며 이 부분에서 오사수나가 유리한 조건을 더 많이 쥐고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사수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FC 켈른 vs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켈른의 중원 템포 조절과 프랑크푸르트 이선의 개인 돌파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켈른은 마르테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 앞에서 템포를 잡고 짧은 패스와 대각선 전원을 섞어 사용하면서 점점 패스 네트워크를 넓게 펼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윙백이 전진의 측면폭을 넓혀주고 빌터와 카민스키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쪽을 동시에 두드리면 프랑크푸르트의 포백은 라인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버카르트의 침투와 바오야도 알리치의 드리블 돌파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려 하겠지만 이선과 풀백이 동시에 앞으로 나서는 순간 더블 볼란치 앞 공간이 비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노출될 여지가 있다. 클린이 그 지점을 집요하게 노리며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프랑크푸르트는 수비 전환마다 뒷걸음질치며 박스 안에서 버티는 수비를 반복해야 하는 구도로 몰릴 수 있다.
또한 홈팀 쾰른은 관중의 에너지를 타고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프랑크푸르트의 1차 빌드업을 흔들어 놓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때 버카르트가 전방에서 고립되는 구도가 길어지면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롱볼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개로 흐름이 기울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쾰른은 킥과 제공권 모두 나쁘지 않은 편이라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꾸준히 위협을 만들 수 있고, 프랑크푸르트가 세컨드볼 케어에 실패할 경우 리바운더 상황에서 추가 득점이 나올 여지도 충분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프랑크푸르트 측면 자원의 체력이 떨어지면 윙백과 이선이 동시에 전진하는 쾰른의 패턴이 더 쉽게 통하고 박스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 60분 이후에는 오히려 쾰른이 두 번째, 세 번째 찬스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도알리치의 왼발 한 방이나 바오야의 스프린트 돌파가 터지는 순간에는 경기 흐름이 갑자기 바뀔 수 있지만 90분 전체를 길게 놓고 보면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쪽은 프랑크푸르트에 가깝다. 중원에서 마르텔이 템포를 틀어주고 세컨드볼을 쾰른이 선점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라인은 점점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실점 위험을 키우게 된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팀이 더 많은 패턴을 반복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 쾰른이 준비된 빌드업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홈에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스코어 우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쾰른의 중원 장악력과 세컨드볼 싸움 우위를 믿고 홈팀 승리에 무게를 두면서 득점 자체도 어느 정도는 열리는 방향을 함께 보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쾰른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약스 vs 엑셀시오르. 이 경기는 전형적인 강팀의 후반 점유율 vs 약팀의 버티기 구도 속에서 아약스가 얼마나 빨리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내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약스는 4-2-3-1 구조에서 더블 볼란치가 뒤를 받치고 이선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베오르스트를 축으로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상대 수비를 계속 압박하는 팀이다. 라울 모로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와 날카로운 컷백을 섞어 사용하면 엑셀시오르 수비 라인은 어느 순간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게 된다. 그 타이밍에 스티븐이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며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면 박스 안쪽에서는 수비가 등을 보인 채 뒤늦게 따라가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위력적인 유효 슈팅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것이다. 아약스는 후반 중반 이후부터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흐름을 틀어주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엑셀시오르가 수비에 투입하는 숫자는 더 많아지고, 그만큼 클리어링 이후 세컨드볼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엑셀시오르는 반 듀이넨을 향한 전진 패스나 롱볼을 활용해 역습 기회를 노리겠지만, 한 번 볼을 잃고 나면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박스 주변에 수비 라인을 고정시키는 쪽으로 경기가 흘러갈 여지가 크다. 이렇게 되면 엑셀시오르는 박스 안에서는 숫자를 맞추더라도 박스 앞 이선 지역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스티븐과 다른 이선 자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슈팅 각도를 내주는 부담을 안게 된다. 아약스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 없이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며 측면 하프 스페이스 박스 안으로 이어지는 삼각 구조를 계속 반복하기만 해도 득점 기대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도다. 그리고 베오르스트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 싸움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우위를 보여준다면 컷백뿐 아니라 크로스 상황에서도 득점 루트가 추가로 열리게 된다. 결국 후반 중반 이후 아약스가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템포를 조절하는 순간부터는 엑셀시오르 수비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클리어링이 짧게 떨어지는 즉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압박을 감수해야 한다. 전술적 완성도와 개개인 기량, 그리고 후반 승부처에서의 볼순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아약스가 홈에서 흐름을 틀어지고 스코어까지 가져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볼렌담 vs 트벤테. 이 경기는 폴렌담의 홈 변수와 트벤테의 후반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이 맞부딪히는 승부다. 홈팀 폴렌담은 초반에는 쿠아스와 베어만을 활용한 빠른 전개로 트벤테의 뒷공간을 노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을 내리면서 박스 앞을 두텁게 싸는 방향으로 전술이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폴렌담의 수비 라인이 깊어질수록 세컨드볼 회수와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동시에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반면에 원정팀 트벤테는 전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하며 폴렌담의 미드블록을 흔들고 후반으로 갈수록 중앙보다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공격의 무게 중심을 옮기는 패턴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다. 브로치가 터치라인을 따라 내려가다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폴렌담의 수비 라인을 끌어내면 그 틈에 볼프스 빈켈이 하프 스페이스로 타이밍 침투를 가져가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타이밍에 제루키가 박스 앞에서 한 번에 전진 패스를 꽂아넣거나 이선이 세컨드볼을 회수해 슈팅으로 이어간다면 골키퍼와 수비가 동시에 흔들리는 빅찬스가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폴렌담 입장에서는 쿠아스의 개인 능력과 미렌의 박스의 결정력을 앞세워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 체력 저하 구간에서 폴렌담 더블 볼란치 앞 공간이 열리면 트벤테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점유율이 더 극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렌담이 홈에서 초반 기세를 살려 선제골을 가져간다면 경기 양상이 바뀔 여지는 있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전술 완성도와 라인 관리 후반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서 트벤테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그림이다.
결국 이 경기는 폴란담의 박스 수비가 트벤테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흐름과 전술적인 매치업을 감안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트벤테가 경기를 쥐고 흔들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폴란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스타드렌 vs AS 모나코. 이 경기는 홈팀 스타드렌의 촘촘한 중원 구조와 AS 모나코에 벌어진 미드필더 간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AS 모나코는 기본적으로 전방 재능이 풍부한 팀이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너무 넓어지는 바람에 수비 전환과 커버 타이밍에서 항상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는 단점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에 생기는 빈 공간은 상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달콤한 타깃이 되고, 그 틈을 누가 어떻게 파고드는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게 된다. 스타드렌의 론지에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노릴 수 있는 유형이다. 그는 중원과 이선 사이 지점에서 공을 받은 뒤 전진 패스와 측면 전환을 번갈아 선택하며 모나코 수비 라인을 계속 시험한다. 론지에가 한번 라인을 끌어당겨 놓으면 블라가 그 틈으로 파고들어 세컨드 찬스를 노릴 수 있고, 박스 근처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 구도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무사 알타마리의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는 드리블 패턴이 더해지면 측면에서부터 수비 한두 명을 끌고 들어오며 박스 앞을 어지럽히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특히 답답한 흐름에서 무사 알타마리가 공을 잡고 과감하게 전진할 경우 그 한 번의 돌파 때문에 경기 템포 자체가 바뀌고 스타드 렌이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AS 모나코는 발로군, 미나미노, 골로빈 모두 한 방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이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다가 연결고리가 끊기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에 스타드렌은 3백 앞에 5명의 미드필더를 두고 고르게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탈압박 이후에도 라인 간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 vs 개인이라는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고,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찔러 들어가는 쪽이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무더운 일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중원 간격을 계속 좁혀야 하는 팀이 유리하고, 간격이 벌어진 상태로 뛰어야 하는 팀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더 커진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원 간격이 태평양처럼 벌어지는 AS 모나코의 구조는 후반으로 갈수록 위험 부담이 커지고, 론지에와 무사 알타마리가 있는 스타드 렌 쪽은 오히려 후반에 더 많은 찬스를 맞이할 그림이다. 세트피스에서도 스타드렌은 세컨볼 경쟁력과 위치 선정이 안정적인 편이라 모나코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타이밍에 한 번의 상황만 제대로 잡아도 득점으로 연결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중앙 간격 관리와 하프스페이스 커버에서 앞서는 팀이 승부를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경기이고, 지금 흐름에서는 홈팀 스타드 렌이 이 조건을 더 잘 충족하고 있는 쪽이다. 그래서 배팅 관점에서는 스타드 렌의 승리 가능성을 기본축으로 두고 모나코의 간헐적인 반격 속에서도 홈팀이 전술적 응집력으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타드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나폴리 vs 아탈란타. 이 경기는 나폴리의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 아탈란타의 느린 공격 전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다. 나폴리는 데 브라이너가 중원에서 볼을 잡는 순간 첫 터치 이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선택하거나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해 아탈란타 3백이 라인을 정비할 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팀이다. 루카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해 수비수 어깨 뒤에서 방향을 바꾸며 들어가는 러닝으로 3백 사이 간격을 파고드는데 능하고, 내 브라이너의 빠른 타이밍 패스와 궁합이 좋다. 폴리타노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좁혀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다루는 시간이 길고, 컷인 슈팅과 반대측으로의 크로스를 모두 가져갈 수 있어 아탈란타 좌측 수비 블록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것이다. 반면 아탈란타는 공을 소유한 뒤에도 전진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나폴리 수비에게 라인을 다시 세우고 블록을 촘촘히 압축할 시간을 계속 허용하는 패턴이 자주 보인다. 그래서 아탈란타가 전진을 시도할 때마다 나폴리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축으로 블록을 재정비하고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한 뒤 곧바로 역습이나 재공격으로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데 브라이너가 템포를 확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순간 아탈란타의 3백 수비 라인은 커버와 라인 유지 사이에서 애매하게 흔들리며 한 번의 패스만으로도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전개 속도가 느린 팀은 수비 전환 때도 반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탈란타는 윙백과 중앙 수비의 복귀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에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을 동시에 내줄 위험을 안고 있다. 나폴리는 이런 부분을 노려대 브라이너의 직선적인 패스와 폴리타노의 안쪽 침투, 루카의 박스 안 움직임을 결합해 수비 라인이 완전히 정비되기 전에 유효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아탈란타도 스카마카의 제공권과 대 케텔라이르의 연계, 파살리치의 박스 침투를 활용해 한두 번 정도는 날카로운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속도가 느려 전체적인 볼점유 구간과 슈팅 볼륨에서 밀릴 여지가 크다.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아탈란타 3백의 움직임은 더 무거워지고 수비 간격은 서서히 벌어지는 반면, 나폴리는데 브라이너를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나폴리가 세컨볼 경합과 이선 뛰어들기를 통해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을 만드는 장면이 더 늘어나고, 아탈란타는 점점 박스 안에서 버티는 시간만 길어지는 흐름이 예상된다. 나폴리가 홈에서 템포와 전개 방향을 모두 컨트롤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만큼
실점 리스크를 감소하더라도 전진 패스의 타이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주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결국 전개 속도와 템포 차이, 전진 패스의 질과 세컨볼 경쟁력을 놓고 보면 이 경기는 나폴리가 흐름을 끊어낼 타이밍에 가까운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비아레알 vs 마요르카. 이 경기는 하이프레싱과 전방 압박에 능한 비아레알과 후방 빌드업과 탈압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온 마요르카의 상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한판이다. 비아레알은 제라르 모레노를 중심으로 한 투톱과 이선 라인이 동시에 올라붙어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 센터백과 수미를 향해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라인을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마요르카는 기본적으로 포백 앞에 더블 볼란치를 두고 안정적으로 공을 풀어나가려 하지만 상대의 압박 수위가 올라가는 경기에서는 후방에서 공을 끌다가 방향 전환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초반부터 전방에서 하이프레싱을 강하게 걸어줄 경우 마요르카 수비수들은 위험 지역에서 애매한 패스를 시도하다가 실책성 패스로 실점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다.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과도하게 내릴 이유가 없고 포백을 하프라인 근처까지 끌어올린 뒤 코메사냐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세컨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마요르카는 조셉과 아사노의 속도를 활용해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준비하겠지만 후방 빌드업이 끊어지는 위치가 너무 깊다 보니 역습 전개 시 이선과 풀백의 동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파블로 토레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템포를 바꾸면서 숨을 고르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비아레알의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패스각 자체가 제한되는 구도가 그려진다. 비아레알은 이런 구조를 이용해 전방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짧은 공격 사이클을 반복하며 상대 수비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비아레알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세컨볼 대처에서 강점을 보여왔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파울로 흐름을 끊으려 할수록 오히려 실점 위험을 키우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전반전에는 마요르카가 아직 체력이 남아있고 집중력도 살아있어 어느 정도 버티는 장면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방 빌드업에서의 작은 실수가 곧바로 찬스와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에는 마요르카 수비 라인이 점점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박스 앞에서 두 번째 볼을 내주는 시간이 늘어나고 비아레알의 이선 미드필더와 윙어들이 재차 슈팅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비아레알은 홈 경기장의 응원 속에서 경기 주도권을 쥔 채 전방 압박과 세컨볼 장악력을 앞세워 점유율과 슈팅수를 모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경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 마요르카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장면은 주로 아사노의 속도와 조셉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빠른 역습에서 나올 텐데 이 역시 비아레알의 포백이 라인 컨트롤을 잘 유지하는 구간에서는 빈도가 많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그림은 비아레알이 상대 후방 빌드업을 압박으로 묶어놓고 탈압박 미숙과 실책을 파고들어 득점을 쌓아가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마요르카가 한두 번 반격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반 후반을 통틀어 안정적인 운영과 득점 기대값에서 앞설 팀은 비아레알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이 경기는 빌드업 안정성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 차이가 스코어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헤라클레스 vs GA 이글스. 이 경기는 단순히 양팀이 같은 4, 2, 3리를 쓴다는 포메이션 숫자 싸움이 아니라 박스 주변 밀집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헤라클레스는 홈에서 쿨레노비치를 축으로 공격을 풀어가겠지만 중원 더블 볼란치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전환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고 어헤드 이글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페널티 박스 근처에 공격 자원들을 점점 더 밀집시키고 마가렛이 측면 깊숙한 지역까지 파고든 뒤 컷백을 선택하는 장면을 반복하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힌다. 마가렛이 측면에서 1대1 돌파로 풀백을 제친 뒤 낮게 깔아주는 컷백을 선택하는 순간 중앙 수비 라인은 에드바르드센과의 매치업에 집중하느라 위치가 뒤엉키기 쉽다. 이때 세컨드 라인에서 브렘이 하프 스페이스로 정확히 침투해 들어가면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그대로 마무리만 남겨둔 결정적인 슈팅 각도로 가져갈 수 있다. 고 어헤드 이글스의 공격 루트는 이처럼 측면 깊숙한 침투 컷백 하프 스페이스 침투 마무리라는 일관된 패턴을 갖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수비에게는 더욱 까다로운 형태로 체감된다. 헤라클레스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안을 두텁게 가져가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박스 바깥 세컨드 볼과 중거리 슈트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진다. 또한 헤라클레스가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강화할 경우 고 어헤드 이글스의 빠른 전환과 측면 침투의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이런 상황에서 더블 볼란치와 세컨드 라인이 함께 전진해 박스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 뒤 짧은 패스와 세컨드 볼 싸움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데 능하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쿨레노비치가 고립되는 구간이 길어진다면 헤라클레스의 공격은 단조로운 크로스 의존으로 흐르기 쉽고 세컨드 볼에서도 고 어헤드 이글스에게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초반보다 후반에고 어헤드 이글스 쪽의 득점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마가렛의 침투와 브렘의 하프 스페이스 러닝이 이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될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초반 기세를 가져오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박스 주변 밀집과 컵백 패턴이 쌓이면서 점점 더 고 어헤드 이글스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숫자를 더 효율적인 위치에 배치하느냐의 싸움이고, 이 부분에서는 고 어헤드 이글스의 패턴과 조직력이 한 수 위에 있는 구도다. 헤라클레스의 단조로운 중앙 지향 공격과 전환 약점, 그리고 고 어헤드 이글스의 박스 밀집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나란히 놓고 보면 원정팀이 득점과 결과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라클레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스파르타 vs FC 타르트.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방향을 직선적으로 가져가는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성향과 낮은 라인으로 버티는 시타르트의 블록 싸움이 어떻게 충돌하느냐가 핵심이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전반부터 반 베르온의 측면 돌파와 리우리첸을 향한 크로스 공세로 시타르트 수비 라인을 조금씩 뒤로 밀어 넣으려 할 것이다. 특히 후반 승부처 구간에 접어들수록 반 베르온이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며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면 수비수들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게 되고,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는 자연스럽게 비어가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바로 이 타이밍에 세컨드 라인에서 토른스트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 들어가면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날카로운 슈팅각이 열리고 박스 앞에서 한 번에 방향을 바꾸는 중거리 슈팅 찬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타르트는 5-4-1 블록으로 버티면서 론베이크의 전진 패스와 피터슨의 속도에 기대 역습 타이밍을 노리겠지만, 라인이 너무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역습 출발 지점 자체가 너무 아래로 내려갈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브리타인이 박스 근처에서 받는 볼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스파르타 로테르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타르트가 버틸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초반부터 수비 블록 간격을 최대한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윙백 라인이 너무 낮게만 내려앉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리우리첸의 제공권과 토른스트라의 세컨드 라인 침투, 반 베르온의 측면 돌파가 한 세트로 맞물리면서 박스 안과 앞 공간을 동시에 압박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직선적인 공격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서 앞서는 스파르타 로테르담 쪽으로 점점 더 경기의 균형이 기울어지는 구도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PSG vs 르아브르 AC. 이 경기는 측면 전환의 속도와 아이솔레이션 완성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두 팀이 맞붙는 승부다. 파리 생제르맹은 포백 뒤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돌리다가 파비안 루이스가 한 번에 방향을 전환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순간 경기가 급격히 열린다. 특히 파비안 루이스가 전진한 위치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빠르게 공을 전환해주면 이미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를 잡은 바르콜라가 넓은 공간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때 바르콜라는 측면 라인과 박스 사이 공간을 활용해 1대1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며 안으로 접고 들어오거나 바깥으로 치고 나가는 선택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풀백 입장에서는 수비 각도를 잡기 쉽지 않다. 반면 르아브르는 측면 전환 타이밍이 느려터진 탓에 공을 한쪽에서 오래 소유하는 동안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허용하는 구조다. 그래서 르아브르가 측면으로 공을 전개해도 이미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이 정렬된 상태에서 공격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박스 안 크로스 타깃 숫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마타가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더라도 두쿠레와 케츠타가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최전방에서 사마타가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걸지 않더라도 중원에서 탈압박 두세 번만 성공시키면 곧바로 파비안 루이스와 바르콜라, 덴벨레를 중심으로 한 전환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 점유와 위협 지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르아브르는 버티는 수비의 라인을 더 낮춰야 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르아브르가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릴 여지는 남아있지만 측면 전환 속도와 전개 템포에서의 격차를 단기간에 메우기에는 전술 구조상의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파비안 루이스의 방향 전환과 바르콜라의 아이솔레이션 퍼포먼스를 통해 박스 주변에서 계속해서 유효 슈팅 찬스를 만드는 흐름에 가까운 승부로 볼 수 있다. 또한 홈팀 파리 생제르맹이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선제골을 노리고 이후에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관리하는 그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르아브르는 수비 블록을 최대한 견고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측면 수비와 전환 속도의 격차를 감안하면 90분 내내 실점 없이 버티기에는 부담이 큰 매치업이다. 종합하면 측면 전환의 속도와 아이솔레이션 완성도, 그리고 중원 탈압박 능력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홈팀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권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